폭행 늑장 수사 의혹으로 퇴진 압력을 받아온 이택순 경찰청장이 오늘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수뇌부에서조차 용퇴 목소리가 나오는 등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전도연 씨가 이창동 감독의 밀양으로 제60회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침체된 한국 영화 대도약의 계기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른바 훈수정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늘도 범여권의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은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이 화합을 해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의 일부 점원들이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심지어 물건을 사지 않는다며 고객을 위협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품권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가로챈 8개 업체가 적발되는 등 신종 상품권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방과 후 학교 예산을 집중 지원하면서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와 급식 지원 예산은 줄이고 있어 결식 학생이 속출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화로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보도에도 불구하고 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의 수온이 평균보다 1.5배나 더 높아지고 남해에서는 바닷속 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갯녹음 현상이 일어나는 등 지구온난화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월요일 밤 KBS 9시 뉴스입니다. 보복 폭행 사건의 후폭풍에 휩싸인 경찰이 이번엔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 문제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청장은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김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전국 경찰 수뇌부 회의장에 들어선 이택순 경찰청장. 사상 처음으로 경찰 주요 간부들을 검찰에 직접 수사 의뢰한 데 대한 일선 경찰의 반발을 의식한 듯 그 배경부터 설명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어 지금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경찰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 청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깨고 관련 질문을 거부해 사퇴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청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할 이유가 없고 사임할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경찰 일부의 문제 제기는 사실관계나 의도를 오해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문제는 청와대가 경찰청장에게 제시했으며 경찰청장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그러나 이 청장의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경찰 안팎에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치욕적인 사건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경찰 최고 지휘부들 사이에서도 이택순 청장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이 청장이 자리를 피한 사이 고위 간부 4명은 이 청장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이 말이 결국 이 청장이 사퇴하고 새로운 지도부로 현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경찰 자체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에 수사를 넘긴 건 치욕적인 일이라며 청장이 이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대놓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총수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상황이 되면 물러나 주는 것이 조직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전직 경찰관들과 일부 시민단체도 경찰 수뇌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밤 경찰대 출신 간부들의 긴급 모임도 예정돼 있었지만 갑자기 취소돼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최고위층 간부들은 밤늦도록 퇴근하지 않고 사퇴 수습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퇴 거부라는 배수진을 친 이 청장. 그러나 경찰 안팎의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검찰은 김승현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에 대한 늑장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오후에 수사 의뢰서를 보내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초기에 사건을 파악했으면서도 처음부터 본격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경위와
경찰 지휘부의 압력 행사 여부, 그리고 한화 측의 로비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영화배우 전도연 씨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의 복귀작 밀양으로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칸에서 최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The award goes to John Do-yeon from Secret Sunshine. 60회 칸 영화제는 전도연을 여우 주연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한국 여배우로는 처음입니다. 그런 자격과 영광을 주신 칸 영화제와 심사위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의 축하를 받으며 무대에 오른 전도연은 이창동 감독과 상대 배우 송강호에게 영예를 돌렸습니다. 강 오빠 때문에 신혜라는 인물이 비로소 완전해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심사위원단과 영화 비평가들은 칸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라며 극찬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복귀작 밀양은 남편을 잃은 여주인공 신혜가 남편의 고향 밀양에서 아들마저 잃는 절망 속에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애절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우리나라가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기는 1987년 베니스 영화제 강수연 이후 20년 만입니다. 최고상 황금 종려상은 루마니아를 배경으로 불법 낙태 문제를 다룬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이틀이 수상했습니다. 칸 영화제 수상으로 전도연은 한국 영화의 예술성과 연기력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세계적인 여배우로 부상했습니다. 칸에서 KBS 뉴스 최일입니다. 전도연 씨는 평소 꾸밈 없고 뛰어난 연기 몰입으로 다양한 배역을 소화해낸 근성의 여배우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전도연 씨의 연기 인생을 선재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칸의 여인으로 선택된 배우 전도연. 1990년 TV 드라마를 시작으로 연예계에 입문합니다. 그의 연기 인생의 전환점이 된 작품은 영화 접속. 컴퓨터 세팅으로 알게 된 남자와 사랑을 키워가는 수현 역이 젊은 층의 공감을 얻으며 스크린 유망주로 거듭납니다. 이어 내 마음의 풍금에선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어린 17살 늦깎이 초등학생의 배역을 천연덕스럽게 소화해 그해 청룡영화상과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꾸밈이 별로 없는 그런 연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정말 장한 일을 했네요. 불륜에 빠진 유부녀에서 에이즈에 걸린 다방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맡은 역마다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극이 요구한다 그러면은 던져요, 자기를. 그 안에 몰입하는 것을 자기 최대의 그 목표로 삼고 자기를 최대한 지어내려고 그러는 것을 많이 갖고 있죠. 한겨울 하루 동안 바다에 20번이나 뛰어들 정도로 악발이 근성을 가진 배우. 어떤 배역이든 100% 이상 소화해내는 백지 같은 배우 전도연. 영화 배우로 제2의 연기 인생을 연 지 꼭 10년 만에 우리 영화사에 길이 남을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선재입니다. 전도연 씨의 수상은 또 작가 이창동 감독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 감독은 4편의 영화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감독해 베니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칸에서 그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영화사에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입니다. 우리 현대사를 압축한 이 영화는 당시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됐고 이창동 감독을 세계에 알립니다. Je pense que ce sont les auteurs qui vont construire le futur cinéma coréen parce que 감독 이창동은 소설가로 활동하다 40의 나이에 영화계에 뛰어듭니다. 첫 작품은 초록물고기. 도시화로 무너져가는 개인을 그려 1997년 최고 수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소중히 간직해야 되는 것들을 찾아가는 영화라고 할까요? 세 번째 작품인 오아시스는 안쓰러워 외면하고 싶은 장애인의 이야기로 2002년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을 거머쥡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1년 4개월 동안 외도를 한 뒤 5년 만에 제작한 영화가 바로 밀양입니다. 4편 모두 직접 시나리오를 쓴 작품으로 인간의 밑바닥 본성을 징그러울 정도로 사실적으로 조명합니다. These directors have developed a very strong personal style, and because they write their own screenplays, they're able to put their own personality into.
진담을 하는 사람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지만 진담을 해야겠다는 이창동 감독. 그의 영화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칸 영화제 여우 주연상 수상은 한국 영화계에 또 한 번 가능성과 희망을 던져줬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게 우리 영화의 현실입니다. 이민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 영화 사상 최초의 칸 영화제 연기상 수상. 이제 세계적 스타로 도약한 배우 전도연이지만 칸으로 떠나기 전의 고백은 충격적입니다. 영화계가 어려워 자신에게 출연을 제의하는 시나리오가 단 한 편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급격한 수익 악화로 투자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화의 공세는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밀양이 첫 주 35만 관객을 모으는 동안 같은 시기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는 270만 명을 동원할 정도입니다. 영화의 다양한 힘, 다양한 매력으로 관객을 만난다기보다는 이상하게 배급과 마케팅 싸움처럼 물량 싸움이 된 것 같은, 사실 좀 안타깝고요. 해외 수출길도 막혔습니다. 칸 필름마켓에서 한국 영화 수출은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준 반면 수입은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스크린 독점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어떤 유통업체가 훨씬 더 힘이 세진 겁니다. 500개도 걸었다가 전국적으로 800개도 걸었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이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사 잘 되는 영화 위주로. 하지만 이번 수상에서 보듯 위기의 해법은 분명합니다. 독창적인 시나리오와 탄탄한 연출력, 그리고 배우의 열정입니다. 칸 영화제에서의 낭보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한국 영화계의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간 정책 토론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각 주자 진영은 광주에서 있을 첫 토론회 준비에 사력을 다하면서 새 분리기에도 여념없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조종욱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시장은 대우나 공약에 대한 상대의 공격을 적절히 방어해 초반 판세를 굳히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토론자가 아마 제인데 이렇게 물을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준비보다 한나라당이 정책 정당을 우리 이제 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는 토론회가 역전의 발판이 되도록 정책의 완성도와 공격적인 면모를 함께 보여준다는 보관입니다. 다른 그 후보들의 정책이나 구상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한 거, 또 국민들도 궁금하실 수가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원희룡, 고진화 등 제3 후보들도 지지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내일 광주 첫 토론회 각 주자들이 사활을 걸고 나서면서 이상 과열 양상까지 빚어지자 한나라당이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지자들 간의 마찰을 막기 위해 각 진영의 동원 방청객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토론 도중 연호와 야유도 금지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경선 후보 등록일을 다음 달 11일부터 사흘 동안으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 전 시장 측은 어제 대규모 자문단을 발표했다 사실이 아니라는 항의를 받고 뒤늦게 10여 명을 명단에서 제외했는가 하면 박 전 대표 측은 홍사덕 전 의원의 선대위원장 내정을 놓고 원칙 없는 영입이라는 안팎의 비판에 시달리는 등 각 진영의 무리한 세분리기 경쟁에 따른 파열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종옥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 촉구 때문일까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2차 집단 탈당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른바 훈수 정치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2차 집단 탈당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대철 상임고문을 축으로 김덕규, 문학진 의원 등 7명이 탈당 의사를 분명히 한 가운데 최대 20여 명의 의원이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들은 열린우리당에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14일 데드라인 정해서 그다음 결행을 할 겁니다. 이들은 모레 신당 추진기구를 출범시킨 뒤 구체적 탈당 시기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적극 만류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정치든지 간에 대통합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항상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싶고. 이런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택을 찾은 통합신당 김한길 대표에게 탈당 때의 각오로 범여권 통합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잇따른 김 전 대통령의 범여권 옹호성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권 연장에 깊숙이 개입하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초연하고 통 큰 자세로 국민 통합에 기여해 주실 것을. 열린우리당은 김 전 대통령이 특정 정치 세력의 권력 독점을 우려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김 전 대통령 측은 어느 한 사람만 만날 수 없어 연쇄 면담에 응한 것일 뿐 현실 정치에 관여할 의사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른바 훈수 정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국회에선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놓고 오늘도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추궁에 국정홍보처장은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박성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실 통폐합 저지를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밀실행정하고 공직사의 부정만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게 한 게 아닙니까? 작년 7월 그 지시에 의해서만 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작년서부터 저희가 준비해 오던 것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언론도 자성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취재의 자유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취재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를 동시에 병행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질타도 계속됐습니다. 사전에 논의를 하면 좋은데 사전에 논의를 하면은 논의가 왜곡되거나 정보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저희가 논의가 왜곡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여론 수렴을 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국정홍보처 폐지 주장에 대해선 각 당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국정홍보처가 아니라 이거는 언론 탄압처고 따라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아침에 제가 지금 표를 내걸었던 것입니다. 국내 홍보와 해외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정홍보처 대신 전두환 시절에 공보처로 가자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브리핑은 기자실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낡은 폐해를 없애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있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몽골 정부가 시행 중인 주택 4만 호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회담에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자국민 수용자가 남은 형기를 본국에서 복역하기를 희망할 경우 수용자를 이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져 고민인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국 대학의 한 연구팀이 그동안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죽은 모낭을 살려 재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가 빠지는 탈모 현상은 유전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이 호르몬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모낭에 들어가 머리카락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이 진행되면 기능이 정지된 모낭의 복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Unfortunately for you, none of the various products on the market would help you. It's too far gone. The roots are dead. There's nothing that can bring them back.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팀은 다 자란 쥐의 피부를 일부 제거하자 손상된 피부에 새로운 모낭이 만들어졌고 모발이 자라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모낭 형성과는 무관한 표피세포가 치료되는 과정에서 유전자를 통해 모낭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 모발이 생겨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모낭이 손상되면 재생할 수 없다는 기존 학설을 뒤집는 것입니다. This paper is a very exciting paper because it has provided formal proof that hair follicles can be regenerated anew in an adult animal. 그렇지만 인간의 피부와 쥐의 피부는 다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이 성공해도 기술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적어도 10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지난주에 발표된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소개됐습니다. KBS 뉴스 윤양규입니다. 용산 전자상가의 일부 점포들이 바가지 상술에다 폭언과 협박까지 서슴지 않아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강매 현장을 오수호 기자가 현장 추적으로 고발합니다. 용산에 있는 한 전자상가입니다. 한 점포에 들어가 디지털 카메라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얼마 하는 거야? 22만 원. 이거 안 켜져요? 보여드릴까요? 아니, 싸게 드리는 거예요. 왜요? 아이, 그럼요. 구입을 망설이자 다른 물건을 내보입니다.
그런데 값은 고무줄처럼 내려갑니다. 이거는 다 해가지고 메모리까지 1기가까지 해가지고 내가 28만 원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손님 이거 다 하셔가지고 24만 원 드린다니까요. 그럼 내가 이거 메모리 1기가 해가지고 20만 원 드릴게요. 친절하게 제품을 설명하던 직원.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하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생각을 좀 더 해볼게요. 아니, 오늘 사러 오셨냐고. 내가 잘 모르니까. 아니, 왜 그걸 저한테 물건 산다고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아, 손님 모르는 거 내가 궁금증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에? 학원 나와가지고 돈 내고 배워요. 가격을 물어보면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내세웁니다. 물건 가격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여기가 백화점이에요? 저희 집에서 물건을 사가야지 소비자지. 지금 손님 같은 경우에는요, 저한테 피해준 사람이라고요. 네? 급기야 협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손님, 맞을래요? 네? 맞을래요? 내가 맞을래요? 전자제품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속이거나 겁을 줘 물건을 강매하는 주인과 직원들. 이른바 용팔입니다. 속칭 이제 간을 본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람이 조금 호구다 싶으면 싸게 판다지만 사실은 부품값으로 이윤을 남기거나 모르는 제품을 권하는 수법을 씁니다. 그거라서 이제 돌려치기라 그래요. 카메라에서 마진이 안 남으면 부속들로 그 마진을 충당을 시키는 거예요.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어 용팔이는 이미 포털 사이트 사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20만 원 정도를 더 비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 가격에 몰랐는데. 하지만 피해 신고가 접수돼도 처벌은 가벼운 편입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상인 친목 단체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거래로 가격이 투명해졌는데도 좀채 사라지지 않는 악습입니다. 발길이 줄어들수록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니까. 생계산이니까. 본의 아니에요. 일부 상인들의 몰상식한 행동이 국내 최대 전자제품 시장인 용산을 찾는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오소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상품권을 사게 한 뒤에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럴싸한 유혹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임승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품권에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넉 달 만에 40%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뮤지컬 같은 거 협찬해가지고 돈 수익을 내고 뭐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 사기 수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예컨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4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내주면서 넉 달 뒤 업체에서 다시 사들여 1,400만 원을 보장한다고 현혹한 것입니다. 문제의 상품권은 음식점이나 극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진짜여서 투자자들을 더 믿게 했습니다. 단시일 내에 많은 돈을 벌겠다며 빚을 내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뻔히 알면서도 개월수가 4개월이니까 그것 동안에 만만하겠지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냥 투자를 한 거라니까.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투자자들에게 돈을 끌어모은 뒤 가로챈 혐의로 업체 8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상품권을 미끼로 한 이 같은 사기 업체가 올해 들어 금감원에 적발된 경우만 11곳에 이를 정도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등 전문적인 사업을 가장하여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겠습니다. 특히 상품권 사기 업체들은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비가 끊기면서 점심을 굶는 학생이 늘어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서울시 교육청의 이상한 행정을 이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수입이 50만 원 정도인 한 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받아왔던 학비 지원이 올해 갑자기 끊겼습니다. 학비 지원 안 된다니까 이번에 또 내려왔어요. 5월 25일까지 다시 얼마를 내라.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기 좀 힘들고. 서울 노원구에서만 25개 고등학교에서 학비와 급식비 지원이 끊긴 저소득층 학생은 380명이 넘습니다. 강북 지역 한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까지 지원을 받았던 저소득층 학생 30%가 점심을 굶을 처지입니다. 저희 학교가 되게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은 받는 애들이 반마다 어떤 반은 10명 이상이 되는 애들도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주는 예산을 올 들어 일방적으로 20-30%씩 줄였기 때문입니다. 일선 학교도 할 수 없이 학비와 급식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하지만 방과후 학교 예산은 이상하게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만 올해 책정된 예산은 119억 원, 지난해보다도 10배나 늘었습니다. 일부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그 명목상이라도 반영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다른 사업비는 20%에서 30%씩 다 삭감을 했어요. 저소득층 학생들이 정작 필요한 학비와 급식비 지원은 혜택을 못 받고 엉뚱하게 방과후 학교 강의만 공짜로 듣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재량으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급식비는 지원이 안 되면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가정에게 얘한테 방과후에 그 수업을 가서 들으라고 할 때 안 남아요. 안 가요. 그러니까 되게 담임들 입장에서 좀 어이없는 거죠. 우선순위가 뒤바뀐 정책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31만 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고용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얼마나 전환될 것인지가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갈림길에선 이들의 앞날을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치단체의 공원을 관리하는 기간제 노동자 김모 씨는 요즘 앞날이 걱정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경우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7월 1일부로 법이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6월 30일까지 계약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있어요. 7월 1일부로 바뀐 법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현재 정부기관과 학교,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모두 31만 명. 비정규직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이 가운데 상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을 고용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문제는 그 규모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의 무기계약 전환 계획입니다. 대상자 180명 가운데 전환 인원은 1명뿐입니다. 서울시 전체를 봐도 7,100여 명 가운데 1,520명에 불과합니다. 부산시청의 경우 380명 가운데 8명만, 경남도청은 700명 가운데 110명을 각각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전환 비율이 낮은 이유는 부족한 예산 때문입니다. 무기계약 전환을 하고 나서 지자체에서 그거를 다 인건비로 해가지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염려스러우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무기계약 전환 인원은 계획보다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전환 계획을 검토한 뒤 그 규모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부에서 다시 이걸 이 중에서 몇 명 된다는 결정 내려오면 그 결정 갖고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문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비정규직은 근로 조건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해고되거나 용역이나 파견 등 간접 고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무기계약 전환 사업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아는 비정규직은 거의 없습니다. 나가라면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사용자가 못 쓰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민간을 선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무기계약 전환 규모와 그 선정 기준의 합리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개시 선언.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지난 주말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평가를 받자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 가능성 검토를 시작한 것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험 평가는 모두 8단계. 이 가운데 5단계까지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단계를 오는 9월까지는 마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추석 전에 갈비 등 뼈까지 수출하겠다는 미국 육류업계의 이해와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농림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의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한국 측이 제기한 의문점들을 충족시킨 것은 아니라고 강조해 입장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지 조사 등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검역 관계 절차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하지만 축산단체들은 정부가 미국 달래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부총리가 직접 선언을 하고 나오는 이런 부분은 정말 미국의 힘의 논리에 너무 정말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에 정말 당혹감을 금치 못하죠. 한미 FTA 비준을 무기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앞에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재개는 사실상 초입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에서 심지어 납치 사기에 이르기까지 전화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아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는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 전화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방법으로 속이고 또 왜 당하게 되는지를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벌금을 내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는. 검찰에서요? 네, 검찰청에서 벌금을 내야 되는데 계좌번호랑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된다. 도둑만 제발 저리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왠지 움츠려드는 게 사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9번을 누르라고 하면서 범행은 시작됩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벌금을 내지 않았다며 빼낸 정보는 곧바로 범죄로 연결됩니다. 엄마가 전화가 와서요. 무슨 국민공단인가? 거기서 환급 받을 게 있대요.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전화가 오면 솔깃하게 마련입니다.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은행 자동 입출금기 앞으로 유인해 누르게 하는 번호는 빠져나갈 돈입니다. 금액 누르라는 빈잔 있죠? 예. 그것은 은행카드 인신번호입니다. 잘 들으세요. 4973500 원자를 누르세요. 예. 연체된 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이라는 말도 속기 쉬운 전화 범죄입니다. 신용카드가 1개 이상 가지고 계신데 혹시 자기가 잊어버린 건 아닐까? 누가 그 몰래 뺏은 건 아닐까? 그러다가 나도 모르고 있다가 이게 한 달, 2달 연체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보다 당황스러운 건 바로 가족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 애들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사람이. 우리 애가 정말 밖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다른 가족에게 전화한 뒤 범죄의 휴대전화가 이용되고 있다며 전화를 꺼놓게까지 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전화 사기 범죄. 경찰에 접수된 것만 지금까지 3천여 건, 피해액은 무려 240억 원에 이릅니다. 전화라는 속성이 어떤 청각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집중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어떤 스스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되고,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범죄에 휘말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이처럼 전화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어 그만큼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하루아침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자들을 변진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대 남성이 은행 현금 지급기로 다가섭니다. 종이 쪽지의 계좌번호를 하나씩 누른 뒤 여유롭게 돈을 찾아갑니다. 잠시 뒤 들어온 또 다른 여성이 똑같은 칸에 들어가 수표를 뺀 뒤 은행을 나섭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통장에 들어온 돈을 빼내 달아난 전화 사기 공범이었습니다. 48살 최모 씨는 일주일 전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말에 덜컥 계좌 정보를 알려줬고 바로 그날 1,000만 원을 뺏겼습니다. 진짜 안 먹고 안 입고 발발거리고 피웠던 돈, 밤에 잠안 자고 야간에 썼던 돈. 하루가 멀다 하고 방송과 신문에 나와 전화 사기가 판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자신은 의심 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신문이 노출돼갖고 사기단에 연루가 됐다고 하니까 거기서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아예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10분이 지면 경찰이 여기 하고 경찰에 전화 올 거래요. 이렇게
그러고서 이제 경찰이라고 하면서 남자가 전화를 하면서 총 10분 있으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올 거예요. 예. 경찰은 무조건 상대방 신원을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화가 온다거나 그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법원이라든지 신용카드가 연체되었다든지 아니면 보험금을 환급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의심을 해서 살펴봐야 되겠고요. 전화 사기범들은 애써 모아둔 돈을 빼내기 위해 지금도 기상천외한 수법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오늘 오후 7시 10분쯤 서울 신촌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36살 조모 씨가 의사 34살 권모 씨를 붙잡고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하다 1시간 반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헤어진 애인 김모 씨를 찾아달라며 김 씨의 친구인 의사 권 씨를 인질로 잡았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바다의 수온 상승 속도가 지구촌의 다른 바다보다 1.5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남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겨울이던 지난 1월, 강원도 속초 앞바다는 때 아닌 오징어잡이 배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루 평균 잡히는 오징어는 무려 4톤. 따뜻한 물을 좋아해 여름철에 주로 잡히던 오징어가 겨울에도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동해의 수온 상승. 실제로 한국해양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동해의 수온은 연평균 0.06도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해양 수온 속도와 비교해 50% 더 빠른 것입니다. 해수면 높이도 연평균 6.4mm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의 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왜 유독 동해의 물 온도가 더 빨리 높아지고 있는지 아직 정확한 진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일부에선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룩한 한국과 일본, 중국이 산업 용수를 대량 방류한 것이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급속한 수온 상승이 해양 생태계의 지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향후 한 50년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김양식을 할 수 없는 상태도 될지도 모르죠. 한국해양연구원은 앞으로 동해의 수온 상승 원인을 정밀 분석해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남희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은 남해안의 생태계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닷속 바위가 하얗게 변하고 해조류가 사라지는 갯녹음 현상이 남해안에서도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윤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항에서 뱃길로 1시간 거리인 여수시 남면 소리도 앞바다. 지난 95년 대형 유조선 시프린스호가 좌초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마을 어장의 바닷속, 바위가 모두 하얗게 변하는 갯녹음, 이른바 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중 생명체라고는 성게와 고동만이 간간히 눈에 띌 뿐 해조류를 먹고 사는 물고기와 전복 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조사 결과 이곳 남면 연도와 거문도 어장 등 여수 해역 70헥타르에서 심각한 갯녹음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남해안에서 공식 연구활동을 통해 갯녹음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조류를 먹고 사는 전복이라든지 다른 소득 작목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어민 소득에도 많은 영향이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갯녹음 현상은 지난 92년 제주 해역에서 첫 보고된 이후 지금은 제주 대부분 해역과 동해안의 강원도 북방 한계선까지 퍼진 상태입니다. 지구온난화와 대만 안류 유입에 따른 수온 상승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자원이 고갈이 되고 수확이 작고 우리가 갈라먹는 우리 소득이 작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라면 아직은 안전하다는 서해안까지 갯녹음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 국내 전 해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바다숲 조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윤수입니다. 충북 영동 지역에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여치떼가 출몰해 과일 농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숭아밭을 점령한 여치떼가 열매와 잎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가지를 흔들자 수십 마리의 여치가 떨어져 내립니다. 이런 여치떼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고 싶은 마음이 좀 덜합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 탓에 올해는 여치떼의 공격이 지난해보다 한 달이나 앞서 시작돼 벌써 과수원의 3분의 1 이상이 초토화됐습니다. 여치떼 피해를 입은 과수원은 충북 영동 지역의 20여 헥타르. 지난해 2개 마을이었던 피해 지역도 4개 마을로 늘었습니다.
살충제를 살포한 과수원입니다. 그러나 1분여 동안 잡은 여치떼의 숫자가 30마리가 넘습니다. 충북 영동 지역을 휩쓸고 있는 여치는 일반 여치와는 달리 날개가 없는 4, 5cm 크기의 갈색 여치로 잡식성인데다 번식력이 강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비니막을 쳐놓았지만 여치떼들은 도로와 주택까지 점령하고 텃밭에 심어놓은 농작물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치울 정도입니다. 이처럼 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여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네, 노인들의 자살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혹시 아십니까? 최근 5년 사이에 3배나 늘어나 노인 5명 중 1명꼴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안양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노인복지관에서 100세 축하잔치가 열렸습니다. 출생이 선택이 아니듯 죽음 또한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삶을 등지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노인들에게 죽음은 삶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자본심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왜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자본처럼 내가 뭐 이런 해봐야 뭐고 오래 살아봐야 내가 마을드니까. 이거 찔러 죽으려고 내가 지금 하거든. 그 자겠습니까? 뭐 살 길이 없는데. 노인 인구 5명 가운데 1명은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 자살이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사회의 무관심 속에 노인 자살은 5년 사이 오히려 3배나 늘어났습니다. 청소년 자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어르신의 자살 문제에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빈곤 때문입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도 최소한의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당장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심리 검사와 상담만으로도 자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일 급한 거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팀들이 구성되고. 노인 인구 가운데 60%가 자녀 없이 홀로 살아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양 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사회가 나서 책임질 부분은 서둘러 나눠 가져야 합니다. 내가 자고 나서 출근할 수 있다는 그 자체부터 참 기쁜 일이거든요. 2020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에 이를 만큼 늘어납니다. 노인 자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한나라당 과태료 대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과태료를 대신 낸 윤진 대구 서구청장 등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우동윤 기자입니다. 검찰이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현직 단체장에게는 상시 기부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윤 구청장이 대납한 과태료 3,540만 원은 선거를 염두에 둔 기부금의 성격이며 액수가 크기 때문에 구속수사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05년 강모 전 대구시 의원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1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윤 구청장으로부터 대납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대구 사무실 노모 사무국장과 대납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된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강재섭 대표와 한나라당 개입설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은 윤진 서구청장 등 5명을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구청장 등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정치 자금 문제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아오던 일본의 현직 농림수산 장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베 정권이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김대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부적절한 정치자금 문제로 2달째 사임 압력을 받아온 마츠오카 농림수산장관이 오늘 자신의 의원회관 숙소에서 목을 맸습니다. 2시간이 지나 비서관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불명의 중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자신의 정치자금 문제가 아베 내각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국회의원이 자살한 적은 몇 차례 있었으나 현직 강요의 자살은 전후 처음입니다. 마츠오카 장관의 정치자금 관리단체는 무료로 쓰고 있는 의원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서도 사무실 수도료와 전기료 명목으로 거액을 냈다고 정치자금 지출 보고서에 계상하는 등 부적절한 자금 문제로 야당과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法令の制度に従って定められたそのことはすべて尽くしておるわけでございます。 사임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끝까지 두둔해온 아베 총리의 입지가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確かに国会で厳しく追及をされておりましたが 올해 62살인 마츠오카 장관은 중의원 6선 의원으로 지난해 아베 내각에서 처음 입각했습니다. 현직 강요가 명확한 해명 없이 자살함으로써 아베 정권은 오는 7월에 참여 선거를 앞두고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동국이 오는 토요일에 열리는 네덜란드와의 평가전에 출전할 22명의 축구대표팀에 선발됐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단 이동국은 98년 이후 무려 9년 만에 네덜란드와 만납니다. 정충희 기자입니다. 5대0 대패의 아픈 기억이 생생한 98 프랑스 월드컵 네덜란드전. 그러나 소득도 있었습니다. 이동국이라는 새로운 스타 탄생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승승장구하다 부진과 부상으로 월드컵에 서지 못한 이동국. 무려 1년 3개월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처음으로 만나게 될 상대가 마침 네덜란드입니다. 98년 네덜란드전을 통해 이름을 알린 것처럼 이번에는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기회입니다. 1년 넘게 지금 대표팀에 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성도 잘 알고 있고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훈재도 8개월 만에 다시 선발됐고 올림픽 대표로는 이근호 등 3명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라운드의 사령관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김두현이 선발됐습니다. 팀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했듯이 대표팀에 가서도 그 이상의 실력으로 보일 수 있도록 준비 잘 해가지고. 리버풀의 공격수 카위투와 함부르크의 판더파르트, 바르셀로나의 브롱크 호스트 등으로 구성된 세계 6위 네덜란드와 만날 축구대표팀은 오는 31일 소집됩니다. KBS 뉴스 정충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에서 우리나라의 김영 선수가 데뷔 5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해 올 시즌 한국 선수의 2번째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배재성 기자입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선두로 나선 김영이 무려 10여 미터에 이르는 긴 버디 퍼트를 성공시킵니다. 치열한 우승 경쟁은 파5 14번에서 희비가 갈렸습니다. 김영이 멋진 웨지샷으로 깃대 옆에 공을 붙여 버디를 잡은 반면 추격에 나선 김면과 폴라 크리머는 보기로 한타씩을 잃었습니다. 17번 홀에서 김영은 또 한 번 환상적인 아이언 어프로치 샷을 뽐내며 우승을 굳힙니다. 맥주 세례를 받으며 김영은 데뷔 5년 만에 귀한 첫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감격해갖고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은 처음이거든요. 정말 기다리고 정말 원하던 우승을 해갔고요. 다들 되게 많이 벅찼어요. 한국 선수 시즌 첫 승을 장식했던 김면은 공동 준우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영의 우승으로 코닝 클래식은 3년 연속
한국 선수 우승자를 배출하며 우리 선수들에게 시즌 2승째를 선사했습니다. KBS 뉴스 배재성입니다. 요즘 프로야구에서는 김태균과 이대호 26살 동갑내기 라이벌의 대결이 뜨겁습니다. 내일부터 3연전을 치르는데 두 선수의 맞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프로야구가 출범한 지난 82년에 나란히 태어난 이대호와 김태균. 프로야구 출범 동의들이 강력한 라이벌 체제를 구축하며 국내 야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롯데 이대호의 방망이가 불을 뿜었다면 올해는 한화 김태균의 방망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태균은 홈런과 타점 등 타격 4개 부문에서 1위를 달리며 도루를 제외한 전 부문 톱10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히 김태균의 전성 시대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친구 이대호의 바통을 이어받아 트리플 크라운 달성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그런 뭐 홈런이라든지 무슨 타격 부분에서 서로 그렇게 좀 좋은 경쟁을 해서 꼭 좋은 성적으로 시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에선 김태균에 조금 떨어지지만 지명대에선 이대호가 단연 최고입니다. 오늘 발표된 올스타 팬투표 중간 집계 결과 80명 가운데 1위에 오르며 인기 대결에선 친구를 압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중이 찾아주시는데 계속 이기는 경기 해가지고 팬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야구장 안팎에서 펼치는 동갑내기의 라이벌 열전. 내일부터 이들의 3연전 맞대결이 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순위 싸움이 치열한 프로야구에서는 또 투수진을 총동원했던 SK의 벌떼 야구와 이종범의 끝내기 몸에 맞는 공까지 온몸을 던진 선수들의 노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권재민 기자입니다. 조금 전까지 마운드에서 공을 던졌던 조웅천이 외야수로 나섰습니다. 조웅천은 다음 투수인 가드겸이 한타점만 상대하고 내려가자 다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진풍경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명타자가 없어지는 바람에 마무리 정대현이 타석에 섰고 전날 선발이었던 로마노는 연장 12회 SK의 마지막 투수로 나왔습니다. 프로가 고교야구를 했다는 일부 비아냥에 김성근 감독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팬들 입장이나 다른 구단 감독이나 뭐 고등학교 야구 하든 간에 우리는 이기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엎치락 뒤치락 롯데와 기아의 연장 승부. 하위권을 맴돌며 단 1승이 아쉬운 기아. 이종범은 살신 성인으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최고참 선수의 희생 아닌 희생에 기아 선수들의 표정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기막히게 태그를 피한 슬라이딩. 멋진 다이빙 캐치. 살얼음 펀 같은 치열한 순위 다툼 속에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KBS 뉴스 권재민입니다. 요미우리의 이승엽이 오릭스전에서 2경기 연속 2루타를 터뜨리며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주니치 이병규는 니호냄전에서 2루타 등 4타수 2안타를 쳐 5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템파베이의 서재영이 극심한 부진으로 인해 이적 이후 처음으로 선발 투수에서 중간 개투로 강등됐습니다. 마이너리그의 박찬호는 캔자스시티 산하 마이너리그 팀과의 경기에서 5회 투아웃까지 안타 14개를 맞고 7점을 내줘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최희섭이 베이징 올림픽 아시아 예선에 나갈 야구 대표팀 후보 명단 55명에서 제외됐습니다. 해외파는 이승엽과 추신수, 서재훈과 김병현, 박찬호 등 대부분이 후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 브라질을 이길 뻔했던 월드리그 배구에서 대활약을 펼친 새 얼굴이 있습니다. 22살 젊은 피의 대표주자 문성민이었습니다. 손기정 기자입니다. 세계 최강 브라질을 놀라게 한 문성민의 스파이크 서브. 유연함과 힘이 어우러진 명품 서브. 두 번째 서브. 파괴력 넘치는 백어택까지 갖춘 문성민은 단숨에 한국 배구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비록 홈에서 브라질에 2연패했지만 차세대 거포 문성민의 성장은 눈부실 정도였습니다. 브라질이라는 팀이 세계 강호 랭킹 1위라는 정도로 잘하는 팀인데요. 저희가 역사를 쓸 수 있었는데 진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워요. 하지만 아직 모자란 점도 많습니다. 서브 리시브 등 수비를 보강하고 내성적인 면도 좀 더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성격이 내성적이긴 한데요. 배구하면서 좀 많이 변한 거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더 콧대에서 더 미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월드리그를 통해 제2의 김세진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성민. 오는 주말 캐나다를 상대로 리그 첫 승을 이끌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올해부터 순수 아마추어 클럽 축구팀들이 3부 리그격인 K3 대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병원에서 일하는 틈틈이 운동을 하며 리그에 참가하는 병원팀이 있어 화제입니다. 박수현 기자입니다. 구급차 기사 김진우 씨. 직장에선 위급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김 씨는 유니폼을 입으면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입니다. 근무 시간 외에는 다 운동 매일 할 수 있게끔 근데 지금 시간상 일하다 보니까는 막 당직도 걸리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진 않은데. 간호조무사 장강원 씨. 조재진 선수의 2년 선배로 중고등학교에서 같이 뛰었던 장 씨는 졸업 후 접었던 선수의 꿈을 다시 이어갈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 군데서 또 곽강도 받고 주목도 받고 하니까 또 옛날에 못다 이룬 꿈을 지금이나마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처럼 낮엔 백의의 천사들이지만 근무가 끝나면 외인 구단의 선수로 거듭납니다. 직장을 다니며 운동을 하는 것이 쉬울 리 없습니다. 몇 차례 반복 달리기에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하루 종일 운전하다가 지금 다리가 풀리지도 않는데 지금 뛰려니까 지금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현재 성적은 10개 팀 중 꼴찌. K3라 해도 준 선수급이 대부분인 다른 팀들에 비해 객관적 전력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이 1승을 했던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열심히 해서 1승을 거두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장에서 또 운동장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땀을 쏟는 선수들. 그 순수한 열정이 있기에 이들은 진정한 승자입니다. KBS 뉴스 박수현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의 베리 본즈가 행크 아론의 통산 최다 홈런 기록에 9개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해외 스포츠 정현숙 기자입니다. 신기록을 향한 베리 본즈의 홈런 행진이 19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본즈는 콜로라도와의 홈 경기에서 6회 2점짜리 홈런으로 통산 746호째를 아로새겼습니다. 행크 아론의 최다 홈런 기록과는 이제 9개 차에 불과합니다. UEFA컵을 품에 안고 스페인으로 돌아온 세비야. 레알 사라고사를 3대1로 꺾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2경기를 남긴 현재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의 승점 2점이 뒤진 3위. 리그 우승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32점을 몰아넣은 폭발적인 득점력과 분위기를 살리는 오버액션. 르브론 제임스의 활약 속에 클리블랜드는 2패 끝에 귀중한 1승을 거뒀습니다. 시니어 PGA 챔피언십 파3 14번 홀. 그러나 스텔텐에게는 단 한 번의 스윙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 오늘 팬 현상으로 동서간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북동기류가 들어오는 동해안 지방은 20도 미만의 서늘한 날씨를 보였지만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3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서 여름 더위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주로 낮 시간대에 내리겠고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특히 경기 북부나 강원도 북부 지방으로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조금 내린 뒤 점차 개겠는데요. 중부 내륙과 산간지방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강릉이 23도로 서쪽 지방은 오늘보다 낮고 동쪽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고요.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고 한낮의 더위가 이어지다가 주말쯤 남부 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KBS 9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